네, 오늘 들여다볼 이슈 몇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소식. 3년 만에 오늘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지금 열린다라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오후 5시에 곽예남 할머니 등 네.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건의 네. 첫 기일이 오늘 5시에 열릴 예정인데요. 그렇군요. 그동안 이 피해자들은 2015년 12월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네. 본인들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상대가 지금 일본 정부입니다. 그죠? 네. 민사 재판인 건가요? 네. 그동안에 왜 재판이 열리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2016년에 처음 소송이 제기됐고 그 사이에 또 많은 그 소송 제기한 할머니들 돌아가시지 네.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늦춰진 겁니까? 결국은 결국 소송 서류에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민사 소송이라는 것은 네. 소장이라든지 변론기일 통지서 이런 네. 것들이 피고 이제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야지만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의 경우는 특수하게 이제 국제적으로 송달이 돼야 되는 거죠. 일본 국가는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국가 간의 송달을 위해서는 헤이그 협약이라는 절차가 있고 그 조약에 따라서 송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본은 그 조약에 따른 절차를 응하지 않고 우리 법원이 보낸 송달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자국의 안보나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네. 그 송달 절차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예외가 있는데요. 일본은 이번 사건이 이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국제 협약에 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송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으니까 공시 송달이라는 제도를 사용을 했는데요. 공시 송달이. 네, 공시 송달이라는 거는 이제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네.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하면 송달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송달이 된 걸로 간주해서 지금 이제 재판이 열릴 수 있게 된 거군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일본 정부가 이게 재판이 열리면 어쨌든 양쪽에서 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계속해서 안 받아서 재판이 안 열렸는데 네. 사실 억지로 어떻게 보면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재판을 열게 된 건데 일본 정부가 참여를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일본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공시 송달을 거치게 되면 재판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이 원고 측, 그러니까 피해자 측이 제시한 주장 자체가 그 자체로 이유가 있으면 네.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 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이번 사건에 있어서 일본은 주권 면제 원칙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정 국가의 행위가 다른 나라 법원의 재판에서 심판받을 수 없다라는 국제관습법상의 원칙인데요. 이 원칙을 들어서 이제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공시송달을 통해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재판 기일을 안다고 해도 일본 정부가 참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없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원칙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재판에 응한 경우에는 그 면제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또 해석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응하지 않으면서 계속 주권 면제 원칙을 주장을 할 텐데요. 이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네. 이러한 주권 면제 원칙은 아주 오래된 관습법상 원칙인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국제적인 어떤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주권 면제 원칙도 적용되지 말아야 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문제됐던 청구권 포기 협정, 청구권 협정이죠. 그다음에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시효가 있을 텐데 네. 이제 시효도 적용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하튼 이 사건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강제징용 사건하고는 또 다른 쟁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피고가 재판에 응하지 않더라도 그게 불리하게 작용돼야 한다라는 지금 논리가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폭력 후유증을 치료하겠다고 찾아간 여성 내담자를 오히려 성폭행한 심리 상담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자, 이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꽤 됐습니다. 네. 네. 2017년 2월에 일단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그때부터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성폭력이 있었던 건데 이 피고인 A 씨는
피해자. 피고인 김 씨는 방송에도 자주 나온 심리 치료가입니다. 드라마 치료하고 예술 치료라는 것으로 이제 이름을 알린 분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피해 여성이 2017년 2월에 직장 내 성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을 이유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네. 이 피고인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인은 치료를 빙자해서 자신의 사무실과 호텔 등에서 3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하고 네. 5차례에 걸쳐서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법원도 그중에서 한 차례 강제 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인정된다고 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죄질이 중요하다, 죄질이 심하다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 법정 구속을 했군요. 네. 재판부가 피해자의 죄질이 나쁘다, 중하다라고 네. 본 근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인정된 이제 죄목 자체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위력에 의한 가능. 또는 강제추행,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사건에서도 동일한 죄목으로 재판이 그랬네요. 이제 진행된 바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법조문을 보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본인의 보호 감독 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에 이제 처벌을 하는 범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폭행 협박이 있지 않더라도 네. 이제 강간과 비슷하게 이제 처벌을 하는 범죄인데요. 이 피해 여성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이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그렇죠. 약한 상태죠. 네, 그렇죠. 직장 내 성폭행 후유증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상당히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관계로 보이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어떤 성적 접촉을 요구했을 때 이 네.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제 봤던 거고요. 그렇죠. 이런 사건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어떤 치료를 빙자해서 이 피해자, 환자가 의사나 아니면 치료사에 네. 대해서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관계, 이런 관계를 위한 성폭력에 대해서도 이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징역 3년이 나와서 이게 중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간에 비해서는 폭행 협박 자체가 없어도 인정되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가 낮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인정하면서 네. 음. 징역 3년과 법정 구속을 선고한 것은 상당히 중형이 선고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부산 해운대에서 고공 낙하를 하던 외국인이 불구속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 저도 화면은 잠깐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사건입니까? 네. 뭐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익스트림 스포츠 중에 일종이죠. 이 지금 화면 나옵니다. 베이스 점프라고 하는데 아주 고층 건물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스포츠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러시아 남성 두 분이 지난 9일 우리나라 부산에 있는 40층짜리 오피스텔에서 예. 낙하산을 타고 이제 내려왔고요. 40층이요. 예. 그 다음 날은 인근에 있는 42층 호텔에서 다시 한번 낙하산을 42층. 타고 이제 내려오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건인데요. 이 건물 오피스텔과 호텔에 들어갈 때 건물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입주민이나 아니면 투숙객이 이제 호텔에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는 방식으로 들어가서 옥상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요. 옥상 자체는 이 피난구역입니다. 소방법상 불이 났을 때 투숙객이나 이 입주자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쉽게 올라갈 수 있던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분들은 이제 본인들의 행위를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공개를 했는데 자국에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익스트림 유명한 스포츠 사람들입니까? 로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보입니다. 아직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는데 부산에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층 101층짜리 빌딩이 있습니다. LCT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건물에 실제로 사전 답사까지 가고 결과적으로는 이 건물에 올라가서 결국 베이스 점프를 하기 위해서 다른 건물 두 군데서 예행 연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아까 몰래 이제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주거 침입 되는 건데 이게 원래 주거 침입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가요? 어떻습니까? 다른 걸로는 또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허락도 받지 않고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지상에 걸어가는 행인들하고 부딪힐 염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그 자체가 범죄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거 침입죄가 인정되는 건데요. 만약에 그래서 자기 건물, 자기가 이제 40층에 살면서 자기 집 창문을 열고 뛰어내릴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피스텔하고 호텔 결국 일반인들이 옥상에 올라갈 수 있긴 합니다만 그 목적 자체가 원래 소방법상 화재가 났을 때 피난하기 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일반인이 무단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주거 침입죄를 적용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단 출국 정지 10일을 신청한 상태고 10일 동안 신속히 신속히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화면을 봐도 지금 착지하는 모습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지금 옥상에 착지한 걸로 지금 나오는데 네. 사람이 있는 곳에 떨어지면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입건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위험한 행동을 했으니까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로는 실제로 만약에 다쳤을 경우에는 만약에 고의가 있다라고 보면 상해죄 또는 순수하게 이제 실수였다라고 하면 업무상 과실치상 정도로 이제 결과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네.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혐의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러시아인 2명은 한국의 법률을 몰랐다. 본인들은 옥상에 올라가는 게 한국에서 형사처벌되는 게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분들은 이제 중국에서 유사한 행위를 하다가 실제로 구속까지 이제 구류까지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국내 법률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그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것 자체가 간이 큰 네.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